자, 뻐꾸기 주식 특강 이어질 텐데요. 뭐 초반에도 잠깐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5월 셀인 메이가 아니라 바이인 메이가 되어야 한다를 주제로 좀 삼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예. 근데 아마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난 분들은 뭐 시청하지 않고 계시는 거고, 그죠? 남아 계시는 분들, 그죠? 네. 또 기회로 삼으시려는 분들, 승부를 보시는 분들. 저는 바이 메이를 한번 이번 뻐꾸기 주식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5월은 주식을 팔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큰 그림을 그리면서 주식을 담아가야 될 때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선 이번 주 FOMC 내용을 저희가 조금 뜯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 다음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 같기도 하고, 성명서 내용에는 추가 인상에 대한 내용은 없었죠. 하지만 Q&A, 기자들이 질문에는 그런 여지도 남겨놨고, 그러니까 좀 헷갈린단 말이죠. 자, 이번에 그 금리를 예상대로 25bp 인상해서 이제 10회 연속 인상했습니다.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성명 내용에서 주목할 게 두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부 추가 정책 확고화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some additional policy firming이라고 돼 있고요. 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향후의 목표 금리, 그러니까 타겟 레인지가 더 올라갈 거를 감안해서 일부 정책의 추가 정책 확고화라는 거는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문구를 그동안에 계속 달아왔다는 거예요. 10회 연속 인상하면서도 성명 내용에서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과거에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문구입니다. 근데 그 문구가 이번에 빠졌다. 자,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 정책 달성을 위해, 자, 요것도 이 두 가지 문구가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왜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일부 추가 정책 확고화, 이게 문구가 빠졌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하다가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마무리할 때 늘 이 문구가 빠지고 나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됐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죠.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 생략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중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놨냐면, 신용 조건이 더 타이트해지면 경제와 물가에 부담을 주긴 하겠지만, 그죠? 이건 뭐냐면, 여기서 신용 조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금융권의 신용 조건이 되겠죠. 뭐 대출문을 많이 조이고 있다든지, 이거는 제가 은행권의 어떤 그 자발적 긴축 효과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간접 긴축 효과를 연준이 누릴 수 있다. 금리를 더 가파르게 올리지 않아도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직은 그 서비스나 이런 쪽은 잘 안 잡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또 이번에 보니까 또 고용도 좀 잘 나왔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경계감을 갖는 보수적인 내용이 좀 담겼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번 파월 의장의 멘트 중에서는 we are getting close, maybe even there라고 그래갖고, 뭐 이거는 잘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거기에 어쩌면 거기에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에 거의 다가왔거나 이미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지막에 이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사실상 마지막에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파월의 발언들이 있는데요. 뭐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고 회복력이 좋다. 앞으로 이런 이벤트를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라는 얘기는 은행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미국 경제는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둔화되었다. 고용 시장은 여전히 매우 강하다. 이번에 또 4월 고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다음 은행 부분 여건은 지난 3월 초보다 광범위하게 개선되고 있다.
향후 정책 이벤트 전개에 달려 있다. 요거는 이제 은행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번에는 그런 얘기는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데이터에 의존해서 그죠? 그때 결정한다라는 거, 그죠? 일시 중단 이번에는 없고 6월 회의에서 다룰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금리 인상을 이제 중단하는 결정은 오늘은 하지 않는다. 그죠? 이번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죠? 네. 데이터를 보고 추후에 결정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요 FOMC 연설 유현지 전문가 반응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내용은 뭐 비슷비슷해요. 근데 요 하버드대 교수가 언급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포워드 가이던스는 이제 끝났다. 그죠? 연준의 가이던스 제시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죠? 금리 인상의 종점이 마지막 구간에서는 천천히 또는 빠르게 진행되기보다 데이터 의존하면서. 근데 이것이 그냥 적당히 이분이 평가하기에도 좋고 적절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충분히 고민하면서 절제된 표현을 이번 성명 내용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금리 인상 여지는 남겨뒀지만 대체적으로 이번 FOMC는 무난하게 마무리했다. 그래서 시장에 별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FOMC 이후에 달러는 약세로 갔습니다. 이거는 뭘 반영하는 거냐?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진 않았고, 그죠? 그렇지만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금리 동결 및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히 시장에 주지는 않았지만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곧바로 국채금리가 빠지고 그 다음에 달러가 약세로 가고 그래서 이 연설문 내용을 보니까 시장은 이 긴축의 종착점, 엔드포인트에 이게 어느 정도 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죠?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보시죠. 제가 아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미국이 1960년 중반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큰 4번의 달러 약세 국면이 있었다. 이번이 이제 달러 약세 국면에 진입을 한 거라고 보여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난 70년대 초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85년 여기서 옌하고 도이치 마르크 얘기해드린 거는 이때는 일본 증시나 독일 증시나 이런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2002년, 그죠? 2000년 초반에 달러 약세 국면이 있었고 이때는 브릭스하고 유로가 굉장히 좋았다. 브릭스, 유로, 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번이 지금 달러 약세 국면으로 가는 이런 국면이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보니까 이번이 한 4번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보통 제가 이 이전 거는 사실 좀 못 찾아봤고요. 표를 못 준비했고 S&P 500이랑 한번 좀 줘보니까 지난 달러 약세 국면이 진행이 됐던 85년 그때 S&P 500이 한 200 정도 됐습니다. 거기서 1600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 달러 약세 국면 반사이고 시장이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언제냐면 2003년도입니다. 달러 약세가 본격화됐던 그때서부터 이게 연봉이에요. 하나가 1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런 상승세를 보여줬다. 그래서 자 이번 지난 50년 동안 달러 약세 국면이 3번 있었고 이번이 4번째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큰 줄기가 흐름이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닉 티밀하우스, 자 월스트리트 기자, FOMC 바로 전날 트윗에 올린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은 좀 중요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지금까지는 연준이 그죠?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되는 어떤 정당성을 금리 인상을 정당하기 위한 그런 인플레이션 완화나 둔화의 확고한 시그널을 그동안에 찾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번 주부터는 계산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에는 야, 금리 인상은 계속 해야 돼. 근데 금리 인상을 멈추려면 너 어떤 명분을 제시해야 돼? 그 명분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또 그 금리를 그동안은 그렇게 올려왔는데 그 금리 인상을 유지하려면
최근에 지표가 막 꺾이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을 더 유지하려면 너 어떤 명분, 어떤 이유? 내리지 않고 동결하지 않고 금리를 더 올리거나 지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너 어떤 이유를 찾아야 명분을 찾아야 돼. 바뀌었다는 거예요. 계산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닉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닉 기자는 이번 인상을 실질적 긴축의 마지막으로 사전 코멘트하는 것이 아니었나. 또 연준과 사전 교감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자, 요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금리를 그러면은 동결하고 나서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지난번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내용은 뭐냐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춘 후에 주식 시장에는 뭔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겁니다. 자, 74년, 80년, 84년, 89년, 95년, 2000년, 2006년, 2018년에 그 금리 인상을 멈춰서 동결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까지 주식시장 S&P 500이 얼마나 오르거나 내렸느냐. 그 횟수가 있죠. 7번 중에서 5번이 16%, 12%, 12, 35%, 18%, 27%다. 평균 13%가 금리 동결 시점부터 인하까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가 그 이전 것까지는 다 찾지 못했지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거예요. 이게 금리를 올리는 거 하얀색 선이, 그리고 금리를 동결한 게 하얀색 선이 옆으로 늘어지는 게 동결하는 거죠. 자, 파란색 선은 뭡니까? S&P 500입니다. 자, 이게 주식 상승기고요. 제가 그랬죠. 금리 동결 기간에는 증시가 오르게 될 것이다. 다만 첫 번째 금리 인하하는 시점부터는 증시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때가 바로 여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기업 실적 다 나쁠 것이다. 그죠? 경기 침체 영향으로 해서.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미 지표들은 경기 침체 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식하지 않을 뿐이지. 이번에 보니까 S&P 500에서 탑 20개 종목의 실적을 보니까 2개 빼고 18개가 서프라이즈였고요. 50개 중에서는 8개 빼고 42개가 서프라이즈였고요. 100개 중에서는 무려 88개, 12개 빼고 88개가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결국에 향후 실적 장세가 만들어질 때, 그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전통적으로 5월에는 이 셀링 인 메이, 셀인 메이를 많이 얘기합니다. 주식을 팔고 떠나라고. 하지만 저희는 반대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5월에는 팔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봐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 사이클 변곡점에서 턴하고 코스피 경기 사이클이 변곡점에서 턴하고 있고 코스피 EPS도 반등하는 이런 실적 장세를 한번 대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뻐꾸기 주식은 셀인 메이가 아니라 바이 메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